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합니다. 이미 4년 전부터 계속되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푸틴의 역사 인식이 강하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별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 소련 KGB 정보요원으로 동독지역 드레스덴에 푸틴은 근무했지요.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왜 1920년대에는 레닌, 스탈린 휘하에서 15개국을 거스린 거대 제국인 러시아가 이렇게 왜소하게 연합국을 다 해체하고 작아지면서 저렇게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를 외치는가? 푸틴이 보기에는 고르바초프는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배신자입니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보수파에게 패퇴당했습니다. 탄핵당했죠. 이후 옐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지만 그는 술독에 빠진 술주정꾼이었습니다. 병약했고요. 이후 몇 번의 후임자 과정을, 선임 과정을 거치다가 푸틴이 지목이 되어서 총리로 등장했습니다. 약 20여 년 전 일이죠. 그는 이후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합니다. 거의 무혈입성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사정도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갈려서 혼미했던 당시였습니다. 젤렌스키는 2019년에 대통령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2014년 어떻게 크림반도가 점령당했는지 명백하게 기억하고 뼈에 사무치게 그것을 탄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나토죠.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치열하게 나토의 가입에 정열을 기울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북대서양지역기구의 가입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제입니다. 나토 국가가 20여 개국이나 되니까 전체 만장일치는 수월치 않지요. 여의치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왜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고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면 바로 러시아와 접경지역의 대치 상태가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 분쟁이 유발시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북대서양지역구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4년여 동안에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동안 북한도 약 10,000명의 특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보수를 내걸고 병력의 추가 모병을 추진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격도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접근까지 바로 국경 접근을 넘어서 수도까지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족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크림반도,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얄타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크림반도 위치는 아시나요?
또 흑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얄타 지역은 잘 모르시죠? 그럼 제가 아주 간명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크림반도입니다. 빨간색. 요 파란색이 흑해입니다. 블랙시죠. 러시아로서는 이 흑해가 과거에는 이 흑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여기가 그리스고요. 요 중지였습니다.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는 여기고요. 터키는 여기입니다. 다시 좀 좁혀서 크림반도 안으로 보면은 크림반도고요. 여기가 얄타입니다. 얄타. 제가 이렇게 얄타를 지목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1945년 2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45년 2월 당시에는 독일의 히틀러군이 상당히 패망의 길에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944년 서쪽에서는 프랑스 적경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원수 지휘하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프랑스로부터 서베를린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한 독일군이 당시 소련을 침략했다가 거의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고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텅 빈 모스크바에서 전략 보급 무기도 없이 겨울을 보내야 했고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에서 진입했고 서전선에서는 미국, 영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징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경에 처했던 당시에 히틀러 이후 유럽 그리고 세계의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를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의 세 거두가 만나서 합의를 보기 위한 회의가 얄타 회담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분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고요.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리고 제복을 입은 분이 조셉 스탈린입니다. 이 세 분이 모여서 전후 유럽 질서, 히틀러 이후 유럽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결사항전에 맞서 싸우는 미국으로 본다면 병사들의 사상을 심히 우려한 바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특히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에 맞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본토에 진격하는 전제 조건으로서는 협공이 필요했습니다. 즉 만주 지역에 있는 간동군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거두 간의 협력은 독일이 패망하면 2달 내지 3달 뒤에 소련이 동부전선으로 만주 지역으로 전쟁을 개시한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독일은 패망이 4월이었고요. 그해 45년 8월 8일 날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 만주로 들어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8월 6일 날 세계의 첫 번째 원자탄 히로시마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8월 6일입니다. 8월 9일 날은 나가사키에 떨어졌고요. 거의 사실은 일본의 패망이 눈앞에 있었던 당시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었죠. 어쨌든 소련은 만주로 들어와서 한반도까지 들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에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고 이후 9월 달에 미군이 하지 중장을 사령관으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남북이 대치되면서 신탁 통치,
찬탁이냐 반탁이냐를 치열하게 외쳤던 때가 1945, 46, 47 당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얄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역사를 쳐다볼 때 1945년, 50년 당시는 이후 거쳐서 1950년대 6.25 한국 동란, 이후 1980년대에 와서는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그 당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이 너무나 부패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는 되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체제 내의 개혁이 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러나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 바람이 불었고요. 또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 그 시민의 인민의 모습으로 천안문 사태에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등소평은 당시 실격자, 중국 실격 등소평은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이것이 1980년 말입니다. 이 당시에 소련의 구체제를 해체한다는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보고 냉전이 종식되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게 탈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저술가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다.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는 시대는 종언이다. 그래서 End of History and His Man이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공전의 세계의 독자의 관심을 모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이데올로기가 종언되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탈냉전인데 여전히 강대국 정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붙이기를 탈냉전 신제국주의 시대, Post Cold War Neo Imperialism Period Er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세력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죠.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다른 유엔 상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세계 국가는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상당한 경제력도 갖추고 나름대로 시진핑은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대만 문제는 우리의 내부 문제다.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라. 이러한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맹입니다. 과연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같은 반도국에 위치한 나라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을 보존해야 하겠나요? 동맹은 한편 혈맹입니다. 병력을 파병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동맹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즉각 호르무즈 봉쇄를 내렸습니다. 사실 6.25 때 미군을 파병한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요. 한편으로는 김일성에게는 중국이 모택동군이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모택동 중공군을 파견했는 것이 그것이 혈맹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 그것도 상당한 동맹이죠. 한국도 당시 1960년, 70년 당시 베트남전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베트남에
청룡 맹호부대를 연 30만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혈맹이죠. 이후에도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병력을 파병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군사 지원시설, 의료시설 등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요청이, 트럼프의 요청으로 파병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아덴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작전 영역을 넓혀서 호르무즈 해역까지 늘려야 되지 않느냐를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동북아로 돌아오면은 현재의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삼각 동맹은 상당히 연대가 깊습니다. 상당히 연대.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합쳐 남방 삼각연맹은 어떤가요?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 제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여러 말씀은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